자, 발표자 얼굴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2021년도 신소재화학과학과 도시환경화학과학과 학술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1번 발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네. 이 스크롤로 넘기면 되나요? 네, 스크롤 돌리면 됩니다. 오른쪽에 놓고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의 합성과 분해성 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한 캡스톤 디자인 1조의 발표자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이유, 개발 동향, 합성 방법, 시작과 기구들, 실험 과정, 분석과 결과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흔히 플라스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하는 필름, 합성 섬유, 병, 튜브 장난감부터 무광도 재료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에서 나오는 주요 화학물질로부터 합성되는 재료를 말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은 석유 대신 식물 같은 다른 생물학적 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뜻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이 가지는 환경 오염과 지하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산업계는 물론 인류 생활 전반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으로 친환경 플라스틱의 필요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더불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환경부 조사 자료입니다.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량이 5년 새 40몇 %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의 자료로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배달업의 성행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국 플라스틱 폐기량 발생량은 더욱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수요의 추세를 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물고기의 무게와 폐플라스틱의 무게가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합성할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이용 후에 박테리아나 유기체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말하고, 분해 후 이산화탄소, 물, 질소 같은 생물 유기자원, 무기염료 등의 천연 부산물을 내놓는 고분자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중 저희가 합성할 PLA라는 플라스틱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입니다. 그림 1번은 PLA의 화학 구조식입니다. 이게 그림 1번, 밑에 쪽이 그림 2번입니다. 그림 2번을 보면 카본일기에 탄소사슬이 결합된 카르본일기 부분을 물이 공격하여 가수분해됨으로써 생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친환경 재료의 사용과 생분해성으로 플라스틱을 분류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만들 오른쪽 위에 PLA라는 수지는 친환경 재료와 생분해성을 가진 친환경적인 우수한 재료입니다. 다음은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범위를 알아보면 PLA 플라스틱은 우리 곁에서 접시, 컵, 3D 필라멘트, PLA 나이프, 포크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저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예로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PLA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조건의 조직공학이나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의료적 사용이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포장 재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PLA 플라스틱의 수요가 늘 것이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 및 심각성에 따라 각국의 법적 규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생분해성 제품을 정리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기존 플라스틱을 폐기할 토지 면적이 좁은 데 반면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서 1%에 불과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플라스틱의 필요성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합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로 인한 시약 소모를 가정하여 실험실 비커 스케일에서 중합할 수 있는 논문을 찾았고, 이 실험법은 크게 단량체 혼합물을 올리고모어로 변환시키는 올리고모어 반응과 물을 제거하는 축합 반응을 통한 중합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옥수수 같은 식물 원료에서 추출한 락트산의 수분을 날려 올리고모어 시키기 위해 진공 오븐에 가열시켰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OLA에 촉매로 이와 주석과 MPA를 넣고 180도에서 리비인 앵거기를 사용해 물 분자를 제거해주면서 하얀 고체 형태의 PLA를 합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필요한 시약과 기구들입니다. 재고 조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실험에서 부족한 시약을 주문했습니다. 시약은 폴리저산, 이화주석, MPA, 클로로폼, 다이에틸레더, 증류수입니다. 물품은 진공 펌프를 이용한 리비 냉각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탕에 필요한 오일은 포토시드 오일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실험실에 있는 중탕용 오일이 있어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과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 크게 올리고머제이션과 폴리 콘덴세이션으로 통해 PA를 합성했습니다. 오븐에서 락트산의 수분을 제거하여 OLLA를 만든 후 이화주석과 MPA를 레시피 비율로 첨가해 중축합시킨 후 클로로폼과 에틸레더를 사용해 재침전하여 오븐 PA를 합성했습니다. 다음은 180도에서 중탕하고 있는 올리고머제이션된 락트산과 이화주석 MPA입니다. 5시간 동안 폴리콘덴세이션이 된 혼합물을 상온에서 식혀준 사실입니다. 결과물을 클로로폼에 용해시키고 다이에틸레더에 침전시키는 사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합물에 침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전된 생화물을 걸러내고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식힌 최종 결과물입니다. 90도로 옆으로 눕혀도 흐르지 않을 만큼 단단한 상태의 하얀색 고체 PLA가 합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석법입니다. 저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적 분석법인 생분해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저번 주에 샘플링을 위한 실험 중 펌프 고장 이슈로 샘플링하지 못했지만 D135호에 있는 미니 사출기로 인젝션 몰딩하여 샘플을 만드는 방법과 얇은 비커나 알루미늄 호일에 폴리콘덴세이션된 용액을 얇은 높이로 응고시켜 커팅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0.46mm의 높이로 정사각형 식편을 두 가지 만드는 것은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 명시된 생분해성 평가법 표준 식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생분해성 평가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ISO 표준 베이스의 조건하에 84회간 분해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초기 실험 설계에서 오류로 물성이 좋은 PLA를 합성하는 데 집중해요. 분해에 대한 평가와 실제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논문 자료를 인용한 예상 결과값입니다. 그림 A는 퇴비와의 온도를 58도로 일정하게 유지 제어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림 B와 C는 각각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배출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퇴비와 첫날 수축과 색상 변화가 관찰되었고 34일 안에 PLA 샘플 시트가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을 만큼 잘게 분해되고 84일 이후에는 완전히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PLA 플라스틱의 생분해율은 1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실험을 위해 다양한 기사와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 물질은 기대만큼 잘 분해되지 않고 실제로 국제표준 분해성 평가법의 플라스틱을 퇴비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분해 과정만 보면 분명 친환경적이지만 원료 재배와 생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코스트가 비싼 수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애매합니다. 네 번째로 기존 플라스틱은 가능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한계점들에 맞춰 각국 규제 정책의 우선순위는 플라스틱의 사용 절감과 재활용, 재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직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과 생산이 초기 단계에 있어 생분해 플라스틱 분해 능력과 내구성이 균형 잡고 있지 못하지만 강도를 높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동시에 땅속에서 잘 퇴비화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이 초래한 거대한 환경 오염의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내가 드리면 네. 그 생분해성 얘기하니까
네. 아까 분해도가 지금 30일, 그다음에 45일 이거는 측정했나? 실제로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84일간 측정하려면 이제 초기 실험 단계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찾아보고 그에 맞춰서 이제 퇴비화하는 이러한 퇴비 조건들이나 이제 58쪽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조건, 그리고 수분 함량을 50% 이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마 수업을 듣거나 뭐 공부를 진행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해서 따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한 이유는 제목이 생분해성이라고 돼 있고 아까 IS 국제 표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준에서 보면 30일에 50%인가? 그 다음에 45일에 80%인가 얼마가 이상이 돼야 생분해성 얘기를 붙일 수가 있고.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답하는 거는 분해도 이런 것들이 안 될 것 같아서 분해 그 실험을 안 했다 그러면 분해가 제목도 틀렸고 네. 그 다음에 생분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네. PLA는 그냥 락틱 엑시드 전에부터 그냥 쭉 써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생분해성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거기에 맞는 지형이나 뭘 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생분해성 아니면 생분계성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한 생분해성 테스트하는 것이 만만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조 발표를 하겠습니다. 2조. 발표를 띄우고. 네. 자, 3조부터 먼저 발표해. 성균이 이리 와서 다운로드 한 소리 받아. 우리 다운로드 받으면 제 마우스 똑같이 찍혀요. 아니, 지금 내 생각에 꼭 발표. 자, 이어서 3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캡스톤 3조는 업전 소자를 이용한 신발 제작을 주제로 캡스톤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업전 소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베스팅은 영어로 수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따라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집해서 전기로 바꿔 쓰는 기술을 말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의 종류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앞전 효과에 초점을 잡고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앞전 효과란 쉽게 말하면은 이 그림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기계적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리고 반대로 역앞전 효과란 전기 에너지를 가했을 때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효과들을 얘기합니다. 앞전 효과가 일어나는 원리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양전화, 음전화가 분포되어 균형을 좀 이루고 있어가지고 전기적 중성을 띠고 있는데, 특정 물질들의 힘을 가하면은 고체 결정 구조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전 소재는 되게 다양한데 생성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전기적 특성, 화합물에 따른 앞전 소재 분류, 그리고 결정 구조 및 특성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물 강유전 앞전 소재, 무기물 반도체 앞전 소재, 분자 앞전 소재, 바이오 앞전 소재 등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가장 앞전 소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들이 이번 페이지에 보이는 PZT, BTO, ZM입니다. PZT는 처음에 무건 앞전 개소로 인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신체에 적용하다 보니까 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개발된 게 BTO입니다. BTO는 납이 포함되지 않은 앞전 소재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앞전 소재입니다. 그리고 구분자 앞전 소재에는 PVDF나 PLLA, 나일론 등이 있고, 바이오 앞전 소재에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조는 PZT랑 BTO를 초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했고,
저희가 지금까지 4학년 동안 오면서 배웠던 케미컬 루트를 통해 직접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PCT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압정 계수를 가지고 있고, BTO는 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골라서 합성해서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압정 소재 BTO 합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비커에다가 티타늄 메톡사이드와 에탄올 중류수를 넣고 교반을 해줍니다. 교반을 해주는 과정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암모니아수를 첨가해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커에는 바륨 하이드록사이드를 중류수에 녹여줍니다. 교반을 해주면은 가수분해 반응되면서 녹게 되는데, 이 두 비커에 충분한 반응이 있는 뒤에 80도씨로 준비된 워터베스에다가 두 수용액을 넣고 교반을 해줍니다. 교반을 해주고 나면은 그 용액들을 오토클레이브에 넣고 홈포인스 이용해서 200도씨로 하루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침전물과 생성물이 생기는데, 그때 침전물만 따라내가지고 거름종에 올려놓고 중류수와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이용해가지고 세척해준 다음에 진공건조 해가지고 건조해주면 파우더가 나옵니다. 메커니즘은 아래 하나씩 써놓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PZT 합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비커에다가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랑 티타늄 이소프로폭사이드, 실리콘륨 프로폭사이드를 넣고 교반해줍니다. 그 용액에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디아이오타를 중간에 첨가해주는데요. 처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넣게 되면은 이후에 사진을 보시겠지만 덩어리가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이오타 충분히 넣어주고 교반 충분히 해준 뒤에는 다 풀어져가지고 좀 잘 풀어진 용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고 또박또박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용액을 원심 분리기 이용해서 원심 분리를 해준 다음에 중류수로 세척을 해줍니다. 중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뒤에는 그 파우더들을 다시 중류수 70ml에 재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분산한 뒤에 거기 그 용액에다가 리드 아세테이드 트리하이드레이트랑 TMAH를 넣고 교반해 준 다음에 충분한 교반이 이루어진 뒤에 오토클레이브로 옮겨서 고온 포인트에서 150도씨로 18시간 동안 유지해 줍니다. 이후에 에탄올을 이용하여 세척 후 건조하는데요. 이때 에탄올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는 처음에는 강염기가 나오는데 중성이 될 때까지 저희가 세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우더들을 이용해서 이온 압전 소자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실가드와 응고제를 10대1 비율로 섞은 다음에 그 섞인 제 겔에다가 저희가 합성했던 파우더들을 넣고 섞어줍니다. 섞어주면은 중간에 기포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백큐브분 이용해서 최대한 기포를 제거한 뒤에 기포가 전부 다 제거됐다고 판단되면은 110도씨로 약 15분간 가열해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압전 소자를 흰색이라고 보고 저희가 압전 소자를 어떻게 평가할까 계획을 했었는데 구리브이를 이용해서 흡기 테스트로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발에다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모든 표면에다가 다 할 수가 없어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자주 들어가는 위치에 적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했던 사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실험 과정인데요. 저희가 실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온도 80도씨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시약 위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다 어디 있는지 파악해둔 사진들이고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실험 과정들을 쭉 사진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BTO 합성할 때 티타늄 메톡사이드를 에탄올이랑 정류수에 녹인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교반기를 이용해서 교반을 했었는데 교반기를 이용하니까 잘 풀어지지 않아서 초음파 분산을 이용해서 분산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바륨 하이드록사이드를 정류수에 넣고 교반하는 사진이고요. 두 수용액을 80도씨 워터베스 준비한 곳에다가 넣고 교반해줬습니다. 교반한 거를 다시 오토클레이브에 넣고 퍼니스 이용해서 200도씨로 하루 정도 유지해주고 그걸 다시 거름종에 걸러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랑 증류수를 이용해서 세척해준 뒤 진공오븐 이용해서 건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성한 BTO 생 사진인데요. 저희가 BTO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글동글하게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조금씩 찌그러진 모양도 있고 불균이한 사이즈여가지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PZT 합성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시약들 전부 넣고 교반해줬고 중간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랑 중류수 첨가해줬습니다. 그럼 저런 뿌연 게 되는데 이제 뿌연 거를 원심 분리하고 중류수로 세척해서 다시 재분산하고
재분산한 용액에다가 리드 아세테이트 트리아이데레이트랑 TMA 재첨가한 사진이고요. 교반하고 나서 이것도 다시 마찬가지로 투플레이로 옮겨서 퍼니스로 150도씨에서 18시간 동안 유지해줬습니다. 얘네는 증류수 아니고 에탄올 이용해서 원심 분리해서 건조해줬고, 이거는 이제 PZT 쌤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예상한 사진이랑 좀 너무 막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쌤 찍으면서 좀 너무 당황했었는데, 일단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가지고 실험을 다시 해서 쌤을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소자 제작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가드랑 연고제 10대1로 섞은 다음에 이제 파우더 넣고 섞은 사진인데, 보시면 육안으로 봐도 기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충분히 기포를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열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기포가 좀 많이 남아 있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앞전소자 제작한 사진인데 저희는 그냥 구리호일 사용했고,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이제 방금 그 앞전소자, 유형 앞전소자라고 말씀드린 그것이고, 테스트 결과 BTO는 0.48V 정도 나왔고 PZT는 0.984 정도로 좀 더 높은 압정 계수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험 과정에 대해서 질문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합성하는 것을 BTO 나노입자와 PGT 나노입자 합성을 했는데, 결정성, 진짜 합성된 소재가 BTO인지 아니면 PGT인지 확인해봤나요? 저희가 XRD 분석 통해서 확인할 것을 맨 처음에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실험 일정을 좀 제대로 조절 못해가지고 XRD 분석까지는 하지 못해서 그것도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일단 앞전 특성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앞전 소재인 건 같으나 실제 어떠한 정확한 그 비율로 소재가 들어있는지 정량적인 일정성 분석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성빈이 내지는 좀 이따 발표하도록 하고, 먼저 준비된 종합설계 일조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고 약간 뒤쪽으로 화면에 좀 보여요. 네. 네, 저는 종합설계 1조 발표를 맡은 도시환경화학공학과 18학번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실험 목차를 이렇게 실험 주제, 그다음에 실험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실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4가지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즘 1인 방송인들이 많아졌죠. 1인 방송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캠코더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대인들한테서 이제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게 된 필수템,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아래 두 사진은 각각 전기차하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눈치가 이제 빠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 4가지 모두 공통점이 2차 전지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네. 2차 전지를 이제 이 이미지만으로도 앞으로 저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서도 얼마나 중요할지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키워드를 3가지를 꼽았는데요. 그게 바로 수명하고 용량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크게 이제 예시를 전기차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기차의 가격에서 배터리는 진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현재 디젤 가솔린 차량을 이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사게 되면은 뭐 10년 아니면 15년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고 나면은 배터리 수명이 다하게 됐을 때 다시 새로운 차량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 배터리 팩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교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번 구입하면은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긴 수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부담이 되고, 또 배터리를 교체하고 난 다음 그 폐전지 같은 경우에도 환경적으로도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길어질수록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전체 전기차에서 배터리 팩의 무게만 30%를 차지해요. 근데 만약에 배터리 무게를 줄일 수가 있게 된다면은 차량이 좀 더 가벼워지면서 에너지의 사용이 좀 덜해지겠죠. 혹은 아니면은 같은 무게를 가지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이제 용량이 좀 더 나가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좀 더 높은 배터리가 좀 더 오랫동안 충전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달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갑자기 터져버린다거나 하면서 이제 내 안전성에 위험이 가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대형의 배터리에서 가장 큰 과제가 배터리의 안전성과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상승시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했던 2차 전지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제 2차 전지는 충당전이 가능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의 한 종류예요. 그 중에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소니에서 1991년에 개발되어 캠코더용으로 개발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이렇게 양극, 음극, 전해,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극하고 음극의 이론적 전기 용량을 늘려주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음극재 부분이고요. 현재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흑연의 이론적 전기 용량은 372mAh/g이에요. 근데 만약 이제 MO3의 이론적 전기적 용량은 1117mAh/g이고, 그다음에 게다가 흑연도 이렇게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MOS2 같은 경우에도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MOS2는 층상 간격이 흑연보다 1.8배가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튬 이온의 저장과 확산에 더 용이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기적 용량도 높이고, 그 다음에 리튬 이온의 확산과 저장에도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이제 MO3와 MOS2의 복합 물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저희는 실험 방법이 총 2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퓨어 MO3 나노 와이어를 먼저 합성하는 건데, 이제 몰리브덴 전구체를 5mm몰을 먼저 DI 워터에 분산을 시켜줘요. 이때는 그저 용해시켜주는 용도뿐이고요. 그 후에 이제 질산 15mm를 넣어주게 되는데, 이 질산이 핵을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오토클레이브에서 180도에 24시간 동안 합성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그 상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이후에 필터레이션하고 건조를 통해서 MO3 나노 와이어를 수습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2단계는 이제 MO3와 MOS2를 합성하는 과정인데요. MO3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이제 1단계에서 합성했던 물질을 사용하고요. 이제 용매로 대신에 100ml를 쓰는데 대신 이제 DI 워터 40ml하고 에탄올을 60ml 해서 총 분산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티오 우레아를 첨가하면서 이제 MOS2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 후의 과정은 이제 1단계하고 똑같고요. 이제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옆에가
MO3 나노 와이어예요. 여기에서 MO하고 O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합성하는 과정에서 결합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S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표면이 이렇게 가시가 붙인 것처럼 나노 와이어에 S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는 MO3가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지만 점차 티우레아의 양을 증가시킬수록 이제 더 많이 뾰족뾰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분석을 했을 때도 이제 티우레아가 점차 많이 들어갈수록 황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티우레아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나노 와이어의 형태가 깨져버리고 그다음에 스피어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실험 조건에서는 이제 에탄올 2단계에서 에탄올하고 DI의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A 사진 같은 경우에는 DI 워터만을 사용해서 합성했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그다음에 C는 이제 서퍼 소스를 티우레아가 아닌 티오아세트아미드를 사용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D는 그대로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험 방법대로 1대 3의 용매 비율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우선 1단계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1단계 실험에서는 이제 OM을 찍어봤을 때 이렇게 나노 와이어 형태가 형성이 되었고 육안으로도 흰색의 분말을 얻을 수 있었어요. UV 비저블로도 이제 왼쪽은 레퍼런스인데 레퍼런스가 이제 저희가 직접 측정한 UV 비저블 피크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UV 비저블과 OM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게 MO3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이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라만 스펙트럼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했던 MO3는 알파 MO3이기 때문에 이제 이 노란색 박스에 갖다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노란색 박스 값과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합성한 측정값이 알파 MO3가 무사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셀 이미지로 표면이 되게 매끈한 상태죠. 그리고 나노 와이어 형태고요. 이제 2단계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많이 난항을 겪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MO3 양도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퍼런스대로 해줬던 결과물이고요.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실험 조건들을 계속 변경해가면서 실험을 해봤던 결과물들이에요. 아이고. 근데 1번 레퍼런스대로 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고 다 깨지고 보시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MOS2 분말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땐 합성이 됐겠구나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다 깨져 있고 이제 저기 제일 큰 배열을 보시면은 약간 동글동글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스피어 형태가 된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에 이거는 티우레아 서퍼 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티우레아를 줄이자니 시약 결과물이 너무 안 나오니까 MO3 양을 늘려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MO3 양을 9mm몰을 넣고 티우레아를 3mm몰, 그 다음에 에탄올과 DI 비율도 그대로 해서 해봤는데 이제 보시면은 뭔가 길쭉길쭉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다 짤뚱짤뚱 잘려있고 오히려 이 결과값이 잘 안 나왔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탄올과 DI의 비율을 다르게 해서 이번에는 다시 해봤는데 이번에도 이제 큰 배열로 봤을 때는 언뜻 길쭉한 모양들이 다 나와 있는 듯 하지만 이제 동그란 모양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와이어 모양이 따로 있죠. 이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MO3하고 MOS2가 함께 합성이 된 게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 합성이 된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논문들을 찾아보고 한 결과 저희가 추측하기에 이제 충분히 합성될 정도의 시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예 MO3와 티오레의 양을 20배로 늘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저 배열에서는 이번에도 실패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배열에서 보시면은 나노 와이어의 형태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확대를
이제 보시면은 한 와이어 주변으로 한 와이어 주변으로 뭔가 돌돌 감싸고 있는 듯한 형태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OM 결과를 일단 습득을 하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에 이제 이게 정확히 저희가 진짜로 복합 합성을 한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쌤을 통해서 이제 표면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라만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각각 MO3하고 MOS2 라만 스펙트럼 결과물인데 이제 복합을 하게 되면 이 두 결과 피크가 함께 나와야 해요. 그래서 이 피크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화학설계 1조에서는 리튬이온 전지의 응급 소재로 사용되는 현재 사용된 흑연보다 이론적 전기 용량이 3배 정도 높은 몰리브덴 옥사이드에다가 특히 이제 층상 구조를 갖고 있는 MOS2를 복합 소재를 만들어서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고용량의 리튬이온 전지 응급 소재를 개발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고, 현재 알파 MO3는 합성하는 것이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셀 이미지나 라만 스펙트럼 분석을 한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MOS2와 몰리브덴 다이설파 이들을 복합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발표 아주 성공하게 했는데 질문 또는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MOS2하고 MO3 하고 복합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퍼셜 구조의 복합체가 형성되었는지는 전자일미경 분석을 통하면 대충 모습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그거의 결정상들은 라마 스펙트로스코피를 분석하면 MO3와 MOS2가 같이 이제 관찰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학기 중에 잘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종합설계 2조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설계 2조는 지금 환경 문제에 상당히 지금 큰 이슈가 되는데, 광청매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티타늄 옥사이드, TiO2 나노 입자에다가 그래핀 옥사이드 복합체 만드는 그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발표.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설계 2조 발표를 맡은 이희라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주제 선정을 할 때 교수님께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환경 모니터링 기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 소재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 평소에 관심이 있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서 선택을 해서 TiO2 합성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TiO2는 대표적인 광촉매 물질로서 광촉매는 빛광자를 써서 빛을 받아서 촉매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이 역할을 해서 유기물 분해를 하거나 연료, 감염, 태양 전지 등에 활용되고 있는 반도체성 물질입니다. 티타늄은 지구상에 9번째로 많이 내장되어 있는 물질이고, 이것을 이제 광산에서 여기에 철을 재련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득해서 현재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TiO2는 광촉매의 필수 특성인 산화력이 매우 크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특징이 있고 또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광촉매와는 달리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티타늄을 재련하는 방법에는 황산을 써서 철을 재련하거나 염소를 사용해서 철을 재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황산법으로 철을 재련해서 사용한 TiSO4 시약을 이용해서
티타늄 옥사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방충매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지 보면 이제 티타늄 나노파티클이 아래에 코팅이 돼 있거나 증착이 돼 있으면 이제 빛 중에 250나노에서 380 나노미터 정도의 자외선 영역의 빛이 TiO2 나노파티클에 쓰여지면은 이제 전자가 나오게 되고 전자가 나와서 전공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강한 수산화 라디칼과 슈퍼옥사이드를 생성하게 돼서 TiO2 나노파티클 주변에 있는 유기 물질들을 이제 질소나 산소나 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메커니즘으로 TiO2는 방충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TiO2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광촉매 특성이 자외선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요. 지구상에 도달하는 태양빛 에너지 중에 자외선이 차지하는 영역은 4%밖에 없어서 나머지 가시광선이랑 적외선에서도 이러한 광촉매 특성이 일어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TiO2에 그래핀 옥사이드를 복합체로 만들어서 이 광촉매 특성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참고한 논문은 위에와 같고 이제 TiO2에 그래핀 옥사이드가 복합체로 되게 되면 그래핀 옥사이드는 탄소 원자가 sp2 결합을 해서 원래 탄소는 손이 4개인데 이렇게 3개씩만 결합을 해서 홀전자쌍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특性때문에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높은 물질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iO2를 복합체로 하게 되면 TiO2에서 생겨난 전자와 전공들이 그래핀 옥사이드를 통해서 여러 군데군데로 많이 전도가 돼서 이제 TiO2의 광촉매 특성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래핀 옥사이드부터 제조를 했는데 일단 그래핀을 제조하는 방법 중에 이제 휴머스 메소드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흑연에서 그래핀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흑연 2g이랑 NaNO3 2g, H2SO4 96mg을 이제 아이스패스 조건을 형성해줘서 0도씨에서 교반을 해줬고 이제 물을 천천히 넣어서 희석시킨 후에 나중에 H2O2로 완벽하게 산화를 시켰습니다. 산화된 지오 용액에서 이제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걸러줬고 그 후에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서 그래핀 옥사이드를 수독을 했습니다. 그래핀 옥사이드를 수독하고 나서 이제 그래핀은 상대적으로 큰 입자 사이즈를 가졌고 TiO2는 합성하고 나면 나노 파티클이라서 좀 작은 사이즈를 가지는데 그 큰 그래핀 옥사이드 시트 위에 나노 파티클을 형성을 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할 거라서 이제 나노 시트 위에 그 TiO2 아마타제형을 가진 나노 입자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GO 용액을 이제 1mm에 0.5mg 정도 GO 농도를 가지는 용액을 20ml 정도 만들어서 이제 TiSO4에다가 에탄올을 용매로 한 물질에 천천히 드롭와이즈 방식으로 떨어뜨려 줬고 이제 테플린 용기에 담고 아마타제형을 형성하는 조건인 180도씨에서 9시간 동안 열 처리를 진행을 했고 그 후에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세척하고 건조시켜서 용매를 다 날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험한 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거고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흑연을 산화시키는 거라서 다량의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후드 안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수독한 GO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래핀 옥사이드를 이제 UV 비저를 찍어서 흑광도를 측정해봤는데 오른쪽은 그 논문들에서 그래핀 옥사이드의 레퍼런스인데 이제 보통 그래핀은
300 좀 되기 전 250 후반에서 피크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 그래핀 옥사이드는 이제 환원되지 않은 그래핀 옥사이드는 250 나노미터 이하에서 흑광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저희는 237 나노미터에서 흑광도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UV 비저블 결과로는 그래핀 옥사이드가 맞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를 OM으로 측정을 해봤는데 OM으로는 이게 그래핀 옥사이드다라고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이거는 셈을 찍어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하게 그래핀 옥사이드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라만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그래핀의 특징에서 나오는 라만 분석이 이제 G피크, D피크, G피크, 2D 피크가 나와야 정상인데 저희 모두 피크 나와서 그래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촉매 이제 메틸렌블루 용액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 TiO2가 어떻게 유기물 분해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메틸렌블루 용액은 20ppm 용액으로 제조했고, 메틸렌블루 용액에 TiO2, RGO 복합체를 이제 그 농도에 맞게 첨가를 해서 교환시키면서 했습니다. 그 실험한 상자의 크기는 이 정도였고, 이제 그 광촉매 특성 평가는 다 암막 조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핀이랑 TiO2랑 복합체 형성하기 전에 그래핀으로만 해서 그래핀은 메틸렌블루 용액을 어떻게 분해하나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핀은 빛이 쏘이지 않아도 바로 유기물을 다 흡착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유기물을 잘 흡착하니까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에 이루고 있는 탄소는 원래 활성탄과 같은 흡착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유기물을 잘 흡착을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TiO2 소재는 원래 이제 그 대기 중에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시켜서 이제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것이 목표지, 저희는 그냥 유기물을 흡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서 이건 의미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실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복합체로 만든 거 UV 비저블로 흑광도 측정했는데, 저희가 참고했던 논문과 피크가 비슷한 곳에서 나와서 복합체 형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iO2랑 RGO 복합체 형태에서는 메틸렌블루를 어떻게 분해하나 확인을 했는데, 이제 아까 그래핀 옥사이드로만 메틸렌블루 분해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 그 가시광선 램프를 조이는 그 시간에 따라 서서히 메틸렌블루 색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흡착되지 않고 제대로 서서히 그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농도가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iO2랑 그런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아까 제가 TiO2의 단점이 그 자외선 영역에서만 광촉매가 일어난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건 가시광선을 쬐었는데도 이렇게 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럼 TiO2 파우더만 만들어서 가시광선을 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TiO2만 따로 합성을 해봤고, 그 결과 TiO2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전혀 메틸렌블루를 분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결론을 정리해보면 가운데 있는 게 복합체 형태의 메틸렌블루를 분해했던 거고, 왼쪽은 그래핀 옥사이드, 오른쪽은 TiO2만인데, 이제 가운데에 있는 TiO2랑 GO랑 복합체로 만드는 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 서서히 메틸렌블루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실험이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조에서 수행한 실험은 광촉매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TiO2는 엔타일 반도체 물질로서 엔드갭 에너지가 2.78 일렉트론 볼트 되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에서 광촉매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그래핀 옥사이드와 복합체를 만들어서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그래핀 옥사이드의 다양한 특성들을 활용해서 가시광선과 자외선 모두 영역에서 광촉매가 나타나는 그런 소재를 합성하고자 했고 실제 메틸렌블루 분해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실험에 대해서 코멘트하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실험 진행 과정을 광학顕微鏡으로 보고 그다음에 라만 분석을 하고 직접 이제 메틸렌블루 분해 실험을 했는데 실제 이제 TiO2가 어떤 형태로 TiO2가 상당히 작은 나노입자 사이에서 만들어졌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TiO2가 어떤 형태로 합성이 되어졌는지 그다음에 TiO2가 과연 제대로 된 TiO2인지 예를 들면 TiO2 같은 경우 루타이산도 있고 아나타산도 있고 땅 많잖아요. 어떤 상황과 합성되었는지 확인을 해봤나요? 그 복합체 형태로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맨 오른쪽에 TiO2 합성을 했고 그다음에 가운데 TiO2와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 복합체 합성을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TiO2의 라만 분석 또는 엑살리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상을 갖고 있는 TiO2인지 그다음에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와 복합체 만들었을 때 TiO2 상은 어떤 상인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자, 오늘 총 발표를 8팀을 해야 되는데 4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한 5분, 한 2시 5분부터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두 번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